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문영의 인문학 산책, 우리가 몰랐던 톨스토이 진행을 맡은 이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전공은 러시아 문화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제 톨스토이 하면 보통 작가 톨스토이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톨스토이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톨스토이는 보통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 이 3대 걸작의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톨스토이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화 사상가이자 실천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가 톨스토이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평화사상가 톨스토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면이 있어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톨스토이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한편으로는 평화를 하나의 키워드로,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를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4회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개략적인 4회의 그 구성만 설명을 드린다면, 처음 2회에는 그러니까 평화 사상가이자 실천가로서의 톨스토이의 어떤 그런 사상, 그 다음에 실제 그런 사상이 삶에서, 그 다음에 그 당시 톨스토이가 살았던 시대는 러시아가 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을 또 앞두고 굉장히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였는데, 톨스토이의 평화사상이 그러한 시대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1회, 2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3회, 4회는 톨스토이는 어떤 러시아의 작가나 사상가보다 아시아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아시아의 운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걱정하고, 그리고 아시아가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해서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근대 한국, 그러니까 근대 조선, 일본, 중국, 굉장히 그 당대 지식인들에게 누구보다 큰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라고 분류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도의 간디도 힌두 톨스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톨스토이에게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네 나라, 아시아 네 나라를 중심으로 톨스토이의 영향, 그리고 그와의 어떤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처음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요번에 4회에 해당하는 인문학 산책을 하는 이 방송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출판을 했는데요. 제목이 톨스토이와 평화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기반해서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첫 회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제 문제의식, 그 다음에 제가 그 부제를 우리가 몰랐던 톨스토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처음 그 서두에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톨스토이는 무엇보다 작가로서 먼저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 톨스토이의 초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보신 분이라면은 아시겠지만, 톨스토이는 항상 할아버지 톨스토이, 그것도 흰 수염을 굉장히 덥수룩하게 기르고, 그리고 톨스토이는 사실 귀족이었는데도 그의 모습은 늘 농민복, 아주 소박한 농민복을 입은 그런 할아버지 톨스토이의 이미지가 작가 이미지하고 오버랩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할아버지 톨스토이의 모습을 보면 뭔가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유익한 얘기를 한마디 해줄 것 같은 인생의 스승이자 사표, 그 다음에 어떤 성인, 그러니까 세인트, 성자이거나 구도자이거나 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톨스토이 하면은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톨스토이의 이런 뭐랄까 사랑과 용서와, 또 톨스토이 하면 무저항, 비폭력 이런 걸로 유명한데요. 뭐 그다음 무소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값진 어떤 교훈들 이런 거를 이렇게 전해줄 것만 같은 그런 온화한 그런 성자의 그런 모습들은, 이게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해진 거는 2003년에 그러니까 MBC의 느낌표라고 하는 그 교양 오락 프로그램이었죠. 거기서 책을 읽자 뭐 이런 식의 캠페인 같은 거를 했었는데, 거기서 톨스토이 단편선이 고전 베스트로 뽑히게 되고, 근데 그 단편선에 실린 그 글들이 어떤 이제 단편소설이었냐면, 바보 이반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교훈적이면서도 우화적인 그런 짧은 그런 하나의 격언 같은, 격언으로 그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단편소설집이 베스트셀러가 되죠. 아주 큰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어떤 성자 또는 구도자, 현자, 톨스토이의 이런 인상들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출판계를 한번 이렇게 들추어 보면, 톨스토이는 거의 힐링 또는 처세 이런 양극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사실 러시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4대 주변국 하면 미일 중러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 중국에 비교해서 러시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국경을 마주대고 있죠. 주변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정 러시아나 소련이 우리 한반도, 우리의 운명에 미친 그런 영향을 생각을 하면 약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러시아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낯선 그런 나라인데요. 그런데도 사실 그럼에도 톨스토이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톨스토이 하면 할아버지, 성자 할아버지 모습, 또는 맨날 이렇게 소유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약간 맨날 도덕적인 얘기만 하시는 좀 재미없는 분, 약간 이런 인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인상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상품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톨스토이,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톨스토이를 한번 쳐보시면 이런 제목들을 되게 쉽게 발견하실 수 있어요. 마음을 치유하는 한 줄 명상, 톨스토이와 함께 보내는 365일, 톨스토이 당신에게 인생을 묻습니다, 톨스토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질문, 뭐 이런 거. 심지어는 엄마와 아기의 마음을 이어주는 톨스토이 태교동화. 그러니까 정말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면 정말 다종다양한 목적에 종사하는 톨스토이를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구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순간 포근하게 해주는 향기로운 어떤 아포리즘, 이제 이런 게 마치 톨스토이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톨스토이를 인생의 스승, 지혜로운 현자 이렇게 떠올리게 된 거는 물론 그 평화주의자인 톨스토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 톨스토이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라고 했던 무저항주의자였고, 폭력을 절대 쓰지 말라라고 했던 비폭력주의자였고, 바보 이반이 그 형들에게 보여주는 정말 바보 같을 정도의 사랑, 이런 거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탐욕을 버려라,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영혼의 곳간을 채워라, 이제 그런 설교를 톨스토이가 이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톨스토이 비폭력주의나 무저항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톨스토이 평화주의의 본체고,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도덕적인 교훈에서부터 사람들이 인생의 스승, 뭐 현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톨스토이가 이미 살았던 시대가 19세기면 지금 벌써 100년도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 너무나 각박하게 몰려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래전에 그 톨스토이 할아버지의 그런 위로나 격려나 조언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용한 모양이에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런 한 면만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톨스토이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강조했던 비폭력이나 사랑이나 또 진정한 믿음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한 어떤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가 말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모든 것이 악에 대한 투쟁 속에 가능하다고 말을 했고요. 흔히 잘 알려진 그의 무저항주의는 악의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말이지 악에 대한 투쟁을 포기해라, 아예 저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수동적인 무저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톨스토이가 자기 저술에서 직접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때의 악이라고 하는 것도 뭐 종교나 도덕 차원에서의 그런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톨스토이가 살았던, 그러니까 혁명을 목전에 둔 짜르 통치하의 제정 러시아라는 구체적인 사회 속에 존재했던 구체적인 사회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제도화하는 국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노동 착취를 합법화하는 어떤 소유 질서, 그리고 그러한 폭력이 신의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기성 종교를 만악의 근원으로 여겼고요. 이러한 신념에 따라서 그는 당시의 짜르 정부, 군대, 경찰, 그다음에 사법기관, 농노제나, 그러니까 당시 러시아는 농노제하고 자본주의하고 막 이렇게 자본주의가 막 들어와서 형성되던 때였는데, 그런 식의 어떤 사적인 소유 질서들, 그 다음에 러시아 교회와 평생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정말 가열차게 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악의 주체들, 악의 실행자들에 대한 톨스토이의 증오나 또 그들의 어떤 기만이나 위선을 폭로했던 톨스토이의 언어는 정말 너무너무 강렬하고 신랄해서 톨스토이가 매번 화내지 말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한 말이 맞나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강렬했습니다. 또 톨스토이는 단지 그 당시 제정 러시아의 짜르 정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을 부정했고요. 국가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그 다음에 애국심과 민족주의. 여러분, 그 톨스토이가 살았던 19세기,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1828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죽었거든요. 톨스토이가 살았던 그 시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애국주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대의로 받아들여졌던 때였는데, 그 시대에 톨스토이는 애국심과 민족주의야말로 전쟁의 근원이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악인데, 그 최고의 악을 초래하는 게 바로 애국심과 민족주의다 라고 그것을 아주 매섭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톨스토이는 보수 극우 세력은 물론이고 민족주의자와도 또 자유주의자와도 사회주의자와도 모두 불화했고요. 심지어는 톨스토이가 살았던 당대에 어떤 국제평화주의라고 하는 어떤 물결들이 만들어지던 때였거든요. 그런 국제평화주의자들에게조차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걸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까요? 일화는 아니고 말씀드리면, 사실 사람들에게 노벨평화상을 당연히 받았을 것 같은데 못 받은 사람,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인도의 간디하고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1, 2위를 다투거든요. 근데 간디는 살아생전에 5번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는데 결국 못 받았어요. 근데 간디 경우에는 1948년에 수상이 거의 확실시 됐는데
그 해에 그가 암살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상을 못 받았고요. 근데 톨스토이는 노벨 평화상에는 4번, 노벨 문학상에는 16번이나 후보에 올랐는데도 결국 2개의 상 중에 어떠한 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톨스토이가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 때 당시 유럽 지식인들이 막 항의 서명운동까지 할 정도였고, 톨스토이가 거기에 대해서 전 괜찮습니다, 오히려 상을 못 받아서 다행입니다, 이런 공개 서한을 써야 될 정도로 그게 당시에 큰 스캔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받았어야 될 톨스토이가 왜 노벨 평화상도 문학상도 못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노벨위원회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참조를 해보면 그 이유는 톨스토이가 지나치게 과격하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거부했고,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자기 방어, 그러니까 정당 방위로서의 폭력조차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사적 소유의 권리까지도 부정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고 과격한 이상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톨스토이는 사랑과 용서, 비폭력, 무저항,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수양, 영혼의 어떤 성숙 이런 거를 설교하는 정말 온화한 할아버지 같은 성자의 모습인데, 사실 그런 톨스토이의 모습과 더불어 어떤 톨스토이의 모습이 있었냐면 노벨상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한 톨스토이, 그러니까 탈국가, 탈민족을, 그러니까 국가를 거부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사적 소유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전쟁, 그게 무슨 애국전쟁이건 어떤 전쟁이건 독립전쟁이건 간에 모든 전쟁을 반대를 했던 그런 톨스토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자 톨스토이의 후광 뒤에는 이렇게 탈국가, 탈민족, 탈애국을 외쳤던 당시 근대로선 이단화에 해당하는 톨스토이가 있었고, 그다음 실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톨스토이는 당시 그 제정 러시아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정도였거든요. 그럴 정도로 파격적인 신앙을 설파하면서 그 기성 종단과 맹렬하게 싸웠던 전사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톨스토이는 이런 국가라든가 아니면 교회라든가 이런 구조적이거나 제도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방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폭력조차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견결한 비폭력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절대적 평화주의, 절대평화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절대평화주의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무엇보다 전투적이고 따라서 불온한 평화주의고요. 안전한 이상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그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국제평화주의자들 누구하고도 그 화해가 조화롭지 못했는데, 톨스토이가 농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싸워야 했던 건 따라서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자 톨스토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성자 톨스토이, 현자 톨스토이의 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낯선 전사 톨스토이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진실은 어느 한쪽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만이 또는 전사만이 톨스토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이 성자 톨스토이와 전사 톨스토이가 항상 매끄럽게 결합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두 모습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서 누구보다 톨스토이 스스로가 고통스러워했고, 하지만 이 둘 중 하나를 제외한 톨스토이는 톨스토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물론 여러분들 중에 잘 알고 계시고 또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자 톨스토이를 평화를 위해서 말 그대로 비타협적으로 싸웠던 톨스토이, 그 결과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당하고 비밀 요원에게 정말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고,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러한 불온하고 과격한 사상 때문에 그 생애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러시아에서 어느 책 하나 제대로 출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혹독한 검열에 걸려서. 그랬던 저항자 톨스토이, 그런 저항자 톨스토이에 대한 얘기를 성자 톨스토이와 결합시켜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톨스토이의 지난한 투쟁에 발언하는 지점, 즉 그의 평화사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톨스토이의 다른 모습, 평화사상가, 평화실천가로서의 톨스토이를 알 필요가 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연 이 두 톨스토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공존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성자 톨스토이, 전사 톨스토이라는 두 톨스토이를 구분을 했는데요. 사실 톨스토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두 톨스토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작가 톨스토이와 평화사상가 톨스토이. 그러니까 작가 톨스토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 평화사상가 톨스토이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평화사상가 톨스토이 속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톨스토이가 있고 전사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가 톨스토이 속에도 두 작가가 있는데요.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와 안나 까레니나를 먼저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신적인 위기를 겪어요. 그리고 나서 참회록이라는 걸 써서 자기의 지난 삶을 모두 반성하고 회개를 하고 이제 평화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이러고 나서 나중에 70살 넘어서 쓴 게 부활이거든요. 근데 부활을 쓸 즈음에 톨스토이는 그 전에 자기가 썼던, 그러니까 참회하기 이전에 썼던 정말 세계적인 걸작이라 불리는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 같은 건 다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 속에는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 같은 작품을 쓴 톨스토이와, 그 다음에 그런 두 작품을 포함해서 선에 봉사하지 않는 예술은 모두 쓰레기다 라고 했었던 부활을 쓴 작가 톨스토이가 또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그가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도덕에 봉사하는 예술을 쓰자, 그러니까 일종의 예술적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소설 성경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타락한 귀족이 이제 정신적으로 갱생하는 걸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활은 그가 도덕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선한 삶을 위해서 봉사하는 예술을 쓰자 하고 이제 만든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기의 작가 톨스토이와 후반기 부활의 작가 톨스토이가 존재를 합니다. 또 톨스토이는 젊었을 때 장교였고요. 그래서 카프카스 전투나 크림 전쟁, 여러분 나이팅게일 아시죠? 그 나이팅게일로 유명한 크림 전쟁에 톨스토이는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 전쟁에. 그러면서 조국 러시아를 위해서 몸을 바쳤던 실제 훈장도 4개인가 받았거든요. 그런 애국적인 톨스토이가 있고, 나중에 참회 후에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로 휩쓸었던 애국적인 광기를 질타했던 그런 반애국을 주장했던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또 톨스토이는 평생 민중, 농민들의 자연적인 본성만큼
순수하고 진실한 건 없다 라고 그 본성을 믿었지만, 그렇지만 또 엄청나게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조차도 이성의 통제 아래 두고자 했었던 그런 민중의 본성을 믿었던 톨스토이와 이성주의자 톨스토이, 이렇게 또 나뉘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참회록을 쓴 이후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채식, 그러니까 고기도 멀리하고 그러면서 금욕과 절제에 헌신을 했는데요. 그런 톨스토이가 있는가 하면, 톨스토이가 마지막 13번째 아이를 낳은 나이가 60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톨스토이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톨스토이 속에는 정말 너무 다른 두 톨스토이들이 있는데, 이 두 톨스토이들이 그러니까 평생 이 두 톨스토이들 간에 힘겨루기가 끊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소멸하거나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기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톨스토이는 항상 이 분열된 두 톨스토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이제 내적인 어떤 그 투쟁을 벌이면서 살았는데,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볼 때 이 두 톨스토이를 이렇게 톨스토이 나누어주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톨스토이의 참회록입니다. 1882년에 출판이 됐는데, 그래서 이 참회록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정신적인 위기를 거쳐서 참회록이 나오는데, 이 정신적 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평화사상가 또는 뭐 종교철학자 또는 설교자 톨스토이가 작가 톨스토이, 인간 톨스토이를 압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톨스토이가 어떤 정신적인 위기를 겪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톨스토이가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은 때는 톨스토이가 50세를 바라보던 1870년대 말이었어요. 그때 안나 까레니나 마무리 작업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사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대 때,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 진기한 일인데, 톨스토이가 자전소설 3부작으로 유명해졌는데, 그 자전소설을 쓴 게 20대였어요. 그 다음에 크림 전쟁을 다룬 세바스토폴 시리즈로 러시아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톨스토이가 35살 때부터 매일 한 8시간 정도씩 7년 동안 작업을 해서 완성한 작품이 전쟁과 평화.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착수한 안나 까레니나로 이런 명성은 정말 확고부동한 것이 됐습니다. 또 톨스토이가 34살에 결혼을 했는데 16살 연하의 소피아 안드레이브나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소피아, 아내 소피아는 톨스토이가 굉장히 유명한 악필이어서 본인 글씨를 본인도 못 알아볼 정도였고, 뭐 당시에 컴퓨터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전쟁과 평화가 엄청난 대작이잖아요. 그래서 2000페이지가 넘었는데 그거를 7번을 필사를 한 게 이 부인 소피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헌신적인 아내였고, 또 생활력도 강했고, 그 다음에 이미 이때 아이가 8명이 있었고요. 그런데다가 또 톨스토이는 아주 유서 깊은 귀족 집안 출신이고, 모계 쪽으로는 러시아 3대 귀족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10대부터 야스나야 폴리아나, 러시아어 이제 그대로 읽으면 야스나야 폴리아나라고 하는, 톨스토이가 평생 평생 모든 시간을 보냈던 영지 이름인데요. 이 거대한 영지의 지주가 된 게 이미 1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에다가 작품에서 들어오는 인세에다가 해서 경제적으로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의 절정, 그 다음에 출세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톨스토이에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공허와 우울의 순간이 다가오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목을 매지 않도록 장롱 들보를 치워버리던가, 아니면 총으로 이제 자기 그 머리를 겨누게 될까봐 사냥을 나가는 걸 그만둘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고뇌의 순간들을 맞게 되고요.
그때 그 톨스토이를 사로잡았던 의문은 바로 왜 사는가 였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이 왜 사는가에 라는 의문은 죽음의 문제하고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었고, 사실 톨스토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보통 사람보다 더 심각한 공포를 느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접적인 정신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섞여 있지만, 이 즈음에 톨스토이가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5번, 그러니까 5명의 죽음을 연달아 경험을 하는데요. 자기가 본인의 어린 세 자식이었던 퓨트르, 니콜라이, 바르바라가 병으로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가 조실 부모했거든요. 2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9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해서 그 부모 대신 톨스토이를 정말 살뜰하게 거의 50평생을 돌봐줬던 고모하고 아주 먼 친척 아주머니 두 분 다 세상을 거의 연달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식, 그 다음에 너무 부모 같은 그런 친척들의 죽음들이 아마 톨스토이에게, 안 그래도 죽음에 대한 어떤 의문에 늘 사로잡혀 있었던 톨스토이에게 커다란 그 충격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고, 톨스토이가 정말 남들이 너무나 부러워하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그 나무랄 데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심각한 정신적인 위기를 겪으며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것에는 이런 삶에 대한 인간이 사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집요한 질문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래서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이제 어떤 지식들, 책에서 그걸 얻어보고자 했지만 다 실패했고요. 그런데 문득 톨스토이는 농민들을 보면 내가 왜 사는지 한 번 묻지도 않아도 정말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고,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 답을 톨스토이는 신앙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톨스토이는 그러니까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힘,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톨스토이에게만 독특한 어떤 그런 그 종교 철학이랄까요?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톨스토이에게는 종교 또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섭리나 신비로운 계시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힘,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의 체계, 이게 톨스토이에게는 종교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모든 신앙의 본질은 죽음에 의해서조차도 파괴되지 않는 삶의 의미를, 어떤 의미를 삶에 부여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바로 선한 삶에 있다. 그래서 어떤 농부들이 보여주는 것 같은 건강하고 정직한 노동, 그러니까 소박하고 절제된 삶,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 이제 이런 것들 속에 진리와 삶의 의미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에게서는요, 종교에서 도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의 의미, 그 다음에 삶의 규칙이라는 도덕에서 종교가 따라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톨스토이의 종교는 절대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종교였고요. 내세의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선한 삶을 진리로 확증해주는 신이라면 그게 예수든 부다든 마호메트든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깨달음에 의해서 톨스토이에게 있어서의 어떤 지상의 목표랄까요? 그거는 도덕적인 자기완성. 이 도덕적 자기완성이야말로 그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도덕적 자기완성의 거울을 비추면서 자기 지난 삶을 참회하게 되는 거고, 바로 여기서 그의 그 유명한 참회록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회록을 발표하고 나서 사실 이제 톨스토이는 옛날부터 이제 일기라는 거는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잖아요. 일기를 끊임없이 써왔었는데 이 참회록 쓰기 전에 이제 막 그 성공가도를 달릴 때 안나 까레니나 전쟁과 평화 이럴 때는 일기를 멈췄었거든요. 근데 참회록을 출판을 하고 그 즈음에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일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 것인가 그 계획들을 적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톨스토이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 숨을 거두기 3일 전까지 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참회록을 발표하던 해에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가 사냥이었는데 사냥을 끊었고요. 그 다음에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리고 고기를 끊고 채식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두를 이웃이랑 나누고자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이제 자신이 가진 모두를 이웃과 나누려고 했고요. 사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톨스토이 말년이 부인과의 불화로 정말 너무나 불행했고 거의 13년에 한 번 꼴로 집을 뛰쳐나가려고 했거나 이제 뛰쳐나갔거나 그래서 결국 82살에 가출을 해서 객사를 하게 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톨스토이가 막대한 인세가 나오던 모든 저작권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는데 그 뜻을 아내 소피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거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정말 평화 사상가로 평화 실천가로서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그러니까 너무나 성공하고 겉으로는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정신적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통과해서 참회록을 쓰면서 일종의 회심이랄까요? 어떤 그 사상의 전환이랄까요? 아니면 인격의 전환이랄까요? 인생관의 전환 이런 거를 겪게 된 그러니까 참회록이 출판이 된 그때까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간이 이미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 1부는 요 참회록의 내용까지를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문영의 인문학 산책 우리가 몰랐던 톨스토이 1부는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들과는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곧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